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는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규 확진자 지금 400명대 중반으로 일단 올라온 상황이라서 300명대는 지금 사흘 연속 기록을 했는데 물론 검사 건수도 조금 늘어난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양상이라는 게 집단 감염이 꽤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김경호 교수께서는 현재 추이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2주 전에 그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60명대, 그리고 지난주에는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 때문에 400명대가 넘었는데 그 집단 감염을 빼더라도 한 360명대,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400명 이상. 그러니까 지금 감소세는 이제 멈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증가세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조용한 전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하는 감염들이 좀 민감한 기관, 뭐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전수검사 때 나타나는, 그래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조용한 감염이 지금 계속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용한 전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선제 검사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누구나 더 검사 받기 쉽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지금은 이제 검사소에서 가셔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고 설 연휴 때도 이제 운영이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또 그 검체 채취라는 게 추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뭐 휴일에도 또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자가 채취를 좀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예. 어떤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의 감염 위험도 좀 줄이고 검사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량을 지금 좀 많이 늘리는 것이 예. 조용한 전파를 막을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조용한 감염들이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금 방심했을 때 집단 감염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또 그 집단 감염을 통해서 N차 전파가 일어나는 규모를 결정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이런 조용한 전파가 언제든지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항상 있다고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시설이랑 쪽방촌 주민 등 한 7,000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분들도 계셔서 아직도 좀 추가 전파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취약 시설이라든지 또 노숙인 분들과 같이 또 연락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 좀 소홀했던 부분을 빈틈을 타고 예. 이제 감염병 시대에 또 하나의 위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을 좀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사 받고 또 병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숙식 지원이라든지 진료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노숙이나 쪽방촌 이렇게 한정짓기 어렵지만 유사하게 좀 주거라든지 숙식이 좀 열악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방역 사각지대 위험에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분들을 중앙정부에서 다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분, 그 옆에 있는 주민분들의 협조라든지 또 시군구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열심히 찾아내고 뭐 단속이라기보다는 방역을 지원하고 검사를 지원하고 진료를 지원하는 노력들로 우리 곳곳에 계신 분들을 찾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분들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번에 검사한 7,000여 명 말고도 전국 곳곳에 이런 방역 사각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역 사각지대도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선교시설의 기숙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런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외적으로도 드러나 있는데 내부에서 방역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에서의 감독 이런 것들이 소홀해서 발생한 방역 사각지대겠죠. 예. 근데 이것과는 조금 달리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려운 이런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 이것은 사실 방역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행정이나 복지에서 사각지대가 되기 쉬웠던 그런 공간들이 그대로 방역에서 사각지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노숙인 시설 말고도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주거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대로 방역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실 방역 당국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감염들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사각지대 틈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럴 때는 중앙에 있는 방역 당국에 비해서 오히려 지자체라든지 이쪽의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당국의 어떤 재량이라든지 또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이 사각지대에 맞춤한 또 다른 방역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행정 사각지대나 복지 사각지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방역 사각지대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있다는 그런 말씀 김수민 평론가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이제 잘 파악이 돼야 되겠죠. 행정 당국에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방역을 하기가 어렵다. 너무 당연한 얘기도 합니다만 좀 뼈아픈 얘기이기도 하고요. 남부교도 상황 짚겠습니다. 9명이 확진됐는데요. 여기 지금 전수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추가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교수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동부구치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잠복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격리 조치를 하고 1인 1실, 그러니까 접촉자를 찾아내고 또 음성이신 분들은 이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교도소로 이송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격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제 양성이신 분을 빨리 치료 시설로 옮기고 그다음에 음성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잠복 기간 동안 계속 격리를 유지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 동부구치소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격리를 한 이후에 한 2주가 지나서 3주 가까이 되신 분들 중에서도 한 1%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2주까지 음성이었다가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이제 물론 대부분 14일 이내에 이제 양성으로 전환되시는데 잠복기가 조금 기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부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하시겠지만 최소한 2주 조금 더 여유 있게는 3, 4주까지도 격리와 그다음에 전수 검사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확진된 9명이 지금 식당 관련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당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또 거기 식당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라든지 또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좁다든지 밀접한 환경은 아니었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취사 공간하고 식사 공간이 좀 구별되어 있고 그랬다면은 또 배식할 때 마스크를 쓰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이제 워낙 교도소라는 데가 이제 밀접하고 밀폐된 환경이 많이 조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충분한 방역 조치 그다음에 전수 검사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진구에 있는 식당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43명이 확진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등록은 식당으로 했는데 운영 자체를 감성주점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더라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불이익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울시에서도 방역비나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차 경고가 들어갈 것이고 15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리에서 막 이동을 하고 춤을 추고 밀접 접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의 그 처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CCTV라든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5인 이하 사적 모임 금지라고 하는 그 룰이 저 안에서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것도 추가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서 방역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네, 앞서서 그 이만희 회장에 대해서 나왔던 판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역학조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느냐를 따진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세간의 어떤 사람들의 인식에 비해서는 좁게 역학조사의 범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라고 했을 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고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이 활동을 얘기하는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역학조사 이전의 사전 단계였다.
그래서 이때 명단에서 사람이 누락된 것을 가지고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참석한 예배에 해당 명단을 제출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누락된다면 역학조사 방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이 경우는 좀 사전 단계다라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좀 좁혀서 본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 이런 판결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잠깐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 재판부에서 이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좁게 해석을 한 거 아닐까요? 좀 더 이걸 뭐랄까 좀 넓게 본다면, 그러니까 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마지막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비슷한 사례들이 많을 텐데 이러면 다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재판부 판결에 살짝 일면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예. 이제 그 명단은 통째로 제출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조사에 참고가 되는 거지 바로 역학조사에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납득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역 방해 아니냐라고 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이제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걸로 봤을 때는 글쎄요, 앞으로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보다는 예. 일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이견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입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그나마 입법을 했을 때 뭐 신천지 이 경우를 처벌을 뒤늦게라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소급 입법에 대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예. 앞으로 이런 유사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은 좀 국회라든지 이쪽에서도 고민을 해서 역학조사의 범위를 더 넓히든지 예. 아니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역 방해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을 넣든지 이런 쪽으로 입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 현재 법 체계로는 못 처벌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뭐 다른 판결이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요. 예. 현재 이제 두 번의 경험을 봤을 때는 계속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모의 훈련이 진행이 되는 중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테러 발생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물량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접종 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마 적절하게 잘 준비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앞으로 더 남은 특히 이제 유통과 이송 과정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제 또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초기에 들어오는 그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마이너스 70도의 별도의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아마도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코백스에서 이제 유니세프와 계약을 해서 이제 이송은 이제 유니세프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컨테이너도 이제 파이자 별도의 컨테이너로 아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라든지 유니세프와의 또 업무 협력 어느 정도까지 업무 분장을 할 건지 특히 이제 뭐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이송해야 되고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또 그다음에 처음에 수도권은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오지만은 중부라든지 영남 호남권 감염병 전담센터로도 이제 백신에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나눠서 배송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추가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모의 훈련 그리고 예상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식약처에 화이자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한 상황인데 일단 이 특례 수입이라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특례 수입을 하지 않고 그냥 신속허가 심사 제도를 거치게 될 경우는 최대 40일 정도 이것을 도입해서 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이더라도 출하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최소 20일 정도는 걸리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들어오는 6만여 명 이 분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고위험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응에 필요한 1순위, 그러니까 백신 접종 1순위 분들한테 마치는 주사이고 좀 시급하게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 수입이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되면 7일 이내에 승인이 가능하거든요. 중간에 어떤 도착 즉시 이제 세관이라든지 또 출하 확인이라든지 이런 단순 행정 절차만 거쳐서 7일 만에 바로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점들이 있어서 특례 수입이라는 것을 결국에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특례 수입을 이제 신청한 게
시급하기도 하지만 화이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에서 어느 정도 검증도 됐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례 수입. 그래서 우리 식약처의 어떤 허가가 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조하거나 수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충분한 검토 같은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대비 이런 것들은 계속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커뮤니티나 뭐 각종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는 그 설 연휴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그 참고 삼아서 이제 봤는데 제 그 맘카페라고 하죠. 이제 그런 카페들에서는 이 시댁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고민이 좀 저도 기혼자라서 뭐 이해가 됩니다만 며느리들의 고민 그림이 뭐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눈치가 보여서 그렇죠. 있겠고 두 번째는 눈치가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거나 예.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가족들의 안전을 또 같이 지키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뭐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그 눈치가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윗세대 분들이 조금 이걸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을에서 현수막까지 걸고 이번 설에는 내려오지 마라 이런 것도 걸던데 예. 뭐 전화를 해서 이건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잘못되면은 굉장히 여러 식구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좀 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눈치가 보이더라도 이거 워낙 좀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한 그 이제 비상 상황이잖아요. 예, 사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정면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 평론가님 말씀 그대로 오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신다면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윗세대들께서 먼저 좀 움직여 주시면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며느리들이 좀 고민을 좀 덜어놓을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예, 오늘 코로나19 상황 요 내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김수민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